제가 20년도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희관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해킹대응 기술 연구실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요. 이렇게 다시 오게 돼가지고 강연자로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퍼징이랑 제가 지금 소개드릴 퍼저 자동 생성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발표를 할 때는 되게 학회나 이런 데 발표는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길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퍼징은 이제 이 부분은 다 알 정도로 거의 보안학회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실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퍼징에 대해서 소화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게 이제 퍼즈 테스팅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19년도 퍼징 서베이 논문에 나와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서베이는 퍼징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너럴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 많은 퍼징 중에서 16년도, 17년도부터 되게 핫했던 C++ 프로그램에 대한 그레이박스 퍼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특화해서 이 알고리즘을 좀 소개하면서 퍼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퍼징은 보통 랜덤 테스트다 그냥 이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서비스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그 입력에 맞춰서 어떤 출력이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근데 개발자들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입력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작된 입력을 넣었을 때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 예상하지 못한 동작 중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커들이 하는 건 결국에 여기다가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퍼징은 뭐라는 거냐면 바로 그런 입력을 찾아보는 자동화된 테스트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계속 랜덤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랜덤 값 계속 넣어보면서 프로그램 이상한 동작 하나 안 하나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Y를 보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티브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원래는 영원히 됩니다. 영원히. 근데 이제 영원히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 타임 리밋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계속 도는 게 기본적으로 퍼징의 기본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사실은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심플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느냐라는 건데 바로 이 안에 있는 Y 안에 있는 스케줄, 인풋, 인풋 리발, 그 다음에 펌프 이것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다 굵직굵직한 연구 주제들이 된 건데요. 자, 이게 뭐냐라는 건데 이거를 또 소개할 때는 다른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 접근법이 흔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메타히리스틱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메타히리스틱이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예제로 들면 유전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유전 알고리즘 같은 걸로 내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접근법을 취해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케줄은 뭐냐면 유전 알고리즘의 부모를 고른 다음에 자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르는 문제예요. 어떤 부모를 골라야 될까? 네, 이게 스케줄에서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퍼징으로 조금 다가가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 퍼징에서 부모에 해당하는 애들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갈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경로를 갈 수 있는 인풋들이에요. 그것들을 각각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을 때 그 부모를 가지고 자신을 만들면 거기보다 더 깊은 경로로 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P1, P2, P3가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의 경로인 거고요. 각각이 하나하나의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P5로 가고 싶은 거예요. 퍼징에서. 그러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심플하게 P2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자식을 만들 기회를. 그죠? 근데
P1, P2, 막 P3, P4, P6 막 이렇게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P2를 골라서 거기다가 더 많은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바로 스케줄입니다. 여기가 다루는 문제가 있고, 이 연구 분야가 퍼징에서는 흔히 디렉셔널 퍼징이라고 해서 퍼징이 방향성을 갖도록 만드는 용어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난 여기에 버그가 많이 있을 것 같아. 프로그램이 좀 이쪽 방향으로 탐색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스케줄을 건드릴게요. 다음이 인풋제. 인풋제는 이제 부모로부터 자식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근데 기본은 랜덤입니다. 랜덤 테스팅이라고 했으니까. 랜덤 테스팅인데, 자, 이런, 여기 조건문을 한번 보시면, X는 40이라는 조건문이 있는 날, 여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안을 꼭 탐색하고 싶어. 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이냐, 랜덤으로. 이게 인풋이 저렇게 있는 건데, 저기에 어디를 바꿔야 여기가 40이가 될까라는 지금. 이걸 랜덤으로 하는 거는, 이게 확률로 따지면 저 말도 안 되는 확률. 사실 거의 못 들어가는 확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뚫고 들어가지? 이런 고민을 하는 연구 분야가 있죠. 네. 지금은 좀 많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다루냐면 여러분들 그 매직 바이트라고 아시죠? 파일들의 시그니처인데 이 파일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들이 뭐 예를 들면 뭐 MP3 플레이어는 MP3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파일 처음에 받은 그 시그니처를 검사를 해요. 얘가 MP3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맨 처음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걸로 시작했던 연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라클, 버그 오라클인데 버그 오라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되게 매력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버그 오라클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퍼징이라고 하는 게 랜덤 값을 주면서 프로그램이 이상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상한 동작이 뭐냐 이죠? 이상한 동작을 뭘로 디파인하느냐? 그 디파인을 한 결과가 버그 오라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예제에 보시면 스트링 카피가 있어요. 되게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게 이제 버그 오라클가 나겠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자 납니다. 그럼 바로 프로그램이 뻗느냐? 안 뻗어요. 언제 뻗느냐? 이 함수 리턴할 때 뻗어요. 보통 까나리 깨져가지고 뻗겠죠. 까나리 없으면 뭐 리턴값 잘못된 거 가르쳐가지고 세먼틱 폴트가 날 텐데 이 말은 뭐냐면 버그가 난 시점하고 버그를 내가 알아차리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버그가 났는데 버그를 알아차리는 시점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버그가 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 오라클 같은 걸 달아서 우리가 버그가 난 시점에 바로 버그가 난 걸 알고 싶다는 거죠. 버그 오라클이 계속 돌면서 프로그램에 메모리가 이상하게 써졌어. 나는 사실 빠르게 감지하고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버그 오라클이 퍼징을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드레스 데이터죠. 어드레스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퍼징이 갑자기 버그를 엄청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버그가 발생하는 것과 그걸 인지하는 시점이 다른데 실제로 버그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는데 내가 퍼징을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뭐 내가 찾고 싶은 게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가 릭되는 상황을 찾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버그 오라클을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릭되는 상황을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뭐 CPU라든지 메모리에 뭐가 있을 때 나는 그거를 프라이버시 레벨로 디파인 할 것이고 이걸 잘 디파인 해야만 퍼징이 성공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디발. 이거는 이제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식은 부모로 둬야 되죠. 부모 세대도 편입을 시켜야 되니까 이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퍼징이 다이나믹 테스트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입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행을 실제로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실행을 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식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평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했던 곳에 도달했어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아 얘는 좋은 애다. 얘는 부모로 넣어야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지배적이에요. 사실 퍼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징 논문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버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 퍼저가 좋은 퍼저야라는 그 실험을 할 때 매트릭으로 버그의 숫자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의 커버리지가 항상 따라와요. 그 말은 커버리지가 거의 지배적이라는 뜻인데 자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모, 제가 지금까지 부모라고 했던 거는 이제 퍼징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드가 되죠. 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만드는 것을 보통 이제 뭐 퍼징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주제 범위의 퍼징에서는 뮤테이션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합쳐서 이거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버전은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AFL이었거든요. 그래서 AFL이 막 수식어가 많아요. 근데 뭐냐면은 아까 피드백을 커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커버리지 가이딩 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식을 만드는 방법을 뮤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이다 해가지고 막 그런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식어들이 다 요 안에 있는 요소들을 뭘로 했는지에 따라서 퍼저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를 측정하려면 사실 소스코드에 일부 수정을 가해야 돼요. 인스트루멘테이션 해가지고 커버리지를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지코드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스코드 계측이나 이런 것들은 레이앤 아이는 프리프로세스에서 하는 겁니다. 퍼징 인터랙션 하기 전에.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퍼징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연구가 되는 방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그때 퍼징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가 그래야 건지. 단순히 그냥 랜덤 테스트가 막 하면은 뭐 그렇게 effect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면 그 인풋 이발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퍼징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행을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행. 그게 뭐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행을 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도 퍼징으로 검증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을 위해서 개념이 등장한 게 퍼즈 드라이버. 퍼즈 드라이버는 그런 실행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도와주는 퍼저와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가 해줘야 될 거는 퍼저가 만든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내 테스트 대상을 실행시킨 다음에 입력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퍼즈 드라이버를 작성을 하려면 당연히 퍼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대상, 예를 들면 그게 라이브러리면 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퍼즈 드라이버 쓰는 게 생각보다 뭐 개발자한테 쓰라고 해도 잘 안 되고 혹은 보안 검증하는 사람한테 쓰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양쪽 지식이 다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수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거 과제를 시작할 때 라지 스케일로 좀 퍼징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숫자입니다. 사실 수동으로 하자면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원래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게 삼성의 OS 타이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퍼징을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라이브러리가 1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I 테스트, 그러니까 검증의 목적이니까 가능한 많은 API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퍼즈 드라이버를 써야 될까?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이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일회성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코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퍼즈 드라이버도 바꿔줘야 되죠. 유지보수가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하면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네,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좀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리퍼저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 리퍼저가 뭐냐면 그 라이브러리 퍼징 쉽게 해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체 이터레이션이 잘 돌아야 퍼징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는 좀 다른 개념이 필요하고 퍼즈 드라이버라고 하는. 근데 요 리퍼저를 쓰면은 요 함수 밑에 코드를 써주면 돼요. 뭐 라이브러리 API 호출하고 거기에 랜덤감 넣어주고 이런 코드를 써주면 나머지 과정은 다 해줍니다. 리퍼저가.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하고요. 저기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이제 랜덤값, 버퍼, 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렇게 편한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건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저희의 결론에서 자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건 이제 OSS 퍼즈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오픈소스를 대상으로 우리가 퍼징 돌려줄 테니까 아까 말한 퍼즈 드라이버 만들어줘. 내가 돌려줄게. 이런 서비스였어요. 초창기 때는 리월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2,000인가 인테그레이션 하면 $2,000 줄게.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는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밀크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죠. OSS 퍼즐 입장에서 그분들이 해줘야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드는 건 여전히 필요하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쓸 때 인트로를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를 인지시키기까지가 진짜 어렵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퍼즐 드라이버 생성이랑 퍼징은 좀 달라야 되는데 다들 퍼징으로 이 문제를 더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트로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장황해지는 영향이 있어서 좀 그런 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관련 연구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19년도 FSA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 방식이 뭐냐면 퍼지는 그냥 뭐 일반 코드들 있잖아요. 일반 코드를 대상으로 돌면서 이 라이브러리,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라이브러리 API를 쓰는 코드를 막 긁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슬라이싱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긁어낸 다음에 긁어내면 이제 뭐 어떤 긁어낸 코드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4개 변수들을 그냥 랜덤으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해봐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랜덤 값으로 그냥 임의로 막 수정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바꿨으니까. 컴파일이 되는 거. 컴파일이 되는 거는 이제 다시 줄여가지고 꼬아지를 해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뭔가 잘못 바꾸는 바람에 뭔가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문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돌려가지고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필터링을 거쳐서 나온 코드들, 자기들이 만든 코드들을 이 UI를 통해서 이제 보안 검증하는 사람이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 이 의문이랑 좀 비슷한 건데, 유닛 테스트를 바꿀 건데, 유닛 테스트에는 API 사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자한테 어떤 API를 퍼징하고 싶어라는 입력만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유닛 테스트를 퍼징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어쨌든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는 한계는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 솔루션, A사죠. 사람 개입을 기본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해서 자동 생성이라는 약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 생성하면 제일 유명한 거고 거의 유일하게 퍼즈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유즈닉스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있잖아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서 각 노드들을 내가 관심 있는 API로 호출하는 모드만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 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개의 그래프를 막 자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는 A, B, C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떤 그래프는 D, B, G인 거예요. 그러면 B 전에 A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죠. B 전에 A랑 G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막 그래프가 합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합친 다음에 이 그래프를 DFS 설치하면은 시퀀스를 나오잖아요. 시퀀스를 이제 가지고 API 호출을 만들어서 퍼징을 해보는 방식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지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거의 문제는 만들어진 코드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험을 한 번은 잘 된 것 같은데 다른 거에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실험을 하려면 비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이 안 된 코드가 나오니까 제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퍼즐이냐는 거야, 내가 거야,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유효한가. 근데 리뷰어들은 다 비교해라. 저는 비교 어려운데 이렇게 돼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돌렸을 때 그 당시에 정확하게 나는데 이 알고리즘 자체에 좀 절대 못 푸는 문제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애먹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정적 분석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정적 분석이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를 돌릴 때 관여하는 코드 중에서 우리가 짠 코드는 되게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코드 들어가고 서드 파티 코드 들어가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 코드는 매우 일부분이니까 내가 분석하는 범위는 전체 범위 중에 매우 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적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정적 분석을 할 때 폴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콜그래프라는 것이 정적으로 얘를 호출하느라 알 수도 있지만 동적으로 결정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호출되는 관계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미싱 링크들이 생기고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당연히 뭔가 미싱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퍼즐을 만들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날 텐데 이게 되게 크리티컬하고 보면 퍼징의 장점은 버그를 찾으면 버그를 하는 거죠. 정적 분석은 버그를 찾으면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 잘하지. 근데 퍼징은 찾으면 버그. 되게 중요한 거죠. 원래는 100%거든요. 근데 퍼즐 드라이버가 들어가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퍼즐 드라이버를 잘못 만들어서 버그가 난 거다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그게 발생하면은 피로해지고 예전에는 그냥 버그면 무조건 버그다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100번인데 한 번이 나오거든요. 100번 다 봐야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뭔가 미싱 링크를 바탕으로 막 퍼즐 드라이브를 만드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추론이니까 100%가 아닐 텐데 100%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API를 잘못 써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그 퍼즐 드라이버 안에서 API를 잘 썼어야 되는데 잘못 쓰는 게 문제인 거고 API를 잘 쓴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API 호출 순서 지켜야 되고 API 호출 순서를 지켰다는 건 각각의 API들이 어떤 서로 인트랙션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인트랙션 할 때 뭘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어떤 얘가 만든 데이터를 얘가 받아서 얘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일 텐데 그 데이터는 보통 그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에 있어서는 알기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먼트 이렇게 이 순서가 맞다고 해도 알기먼트만 그냥 아무나 다 퍼징해버리면은 그들의 인트랙션이 깨지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야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그 예제가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이 순서로 호출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컴파일러라고 하는 편이랑 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확보해야만 저희가 보이는 거죠. 아 얘는 여기다 랜덤을 넣어야 된다. 뽀뽀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제가 알 수 있다. 이걸 안 지키면은 당연히 뭐 안 지키고 그냥 대충 퍼져 만들어서 돌리면 버그 제보해봐야 이건 잘못 쓴 거야.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냐 퍼즐 방식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뭐 폴스상태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시도하다가 추론 안 해야겠다. 추론을 하면 위험하다. 대신에 유닛 테스트를 쓸 건데 제가 썼던 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쓸 거야. 유닛 테스트의 장점은 사실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데 유닛 테스트에는 유닛 테스트의 목적은 검증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API를 썼을 거라는 점. 그러니까 API를 굳이 막 다양하게 추론하지 않고 이미 API 사용법이 너무 많아요. 테스트 목적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자가 검증 목적으로 잘 쓰는 코드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코드를 대상으로 아까 퍼즐의 코드를 긁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일반 코드의 크기 대비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게 한정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코드 대비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코드가 얼마나 적겠어요 라는지. 근데 그걸 알아내려면 전체 코드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근데 루틴은 다 모여있죠. 테스트 케이스 단위로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용법들을 추출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API들이 다양하게 쓸 가능성이 있다. 일반 코드는 뭐 필요한 것만 다 쓰겠죠. 수많은 API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이런 건데 저희가 오픈소스들 좀 유명한 거를 스타 기준으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뽑아봤더니 유닛 테스트는 한 70% 정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퍼즐 드라이버도 결국에 그들이 구현하는 거니까 근데 답변이 한 20% 정도 구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퍼즐 드라이버,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를 퍼즐 드라이버로 잘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 20%를 70%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 오픈소스에 기여를 한다는 거 우리는 오픈소스 많이 안 쓰니까 결국 우리 프로덕트의 보안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이 방식이 맞다라고 이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추론은 안 할 거고 대신 유닛 테스트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디다가 랜덤 값 넣어줘야 될까? 이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따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랜덤 값을 넣어주는데 아무 랜덤 값이나 넣어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넣어주지? 에 대한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 왼쪽과 같은 어떤 사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리스트라고 해보면은 오른쪽처럼 바꾸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이만 방법일 텐데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API 사는 인스트럭션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개발자의 의도가 유지가 안 되어 있어요. 개발자는 API 1에 넣은 결과값이 API 2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올바른 버즈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발자의 의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바꾸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루트 디피니션 분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이 장황하지만 뭐냐면 결국에 어떤 API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값에 영향을 주는 상수 할당문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저 API 4C라고 하는 변수 저 맨 왼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C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한테 영향을 주는 상수값이 뭐라고 해서 뒤로 쫙 따라가 보면 백퍼프라고 해가지고 쫙 따라가 보면은 어차피 저기 뭐 C가 API 트리에서 만나서 다시 이거는 B를 따라가야 되고 B는 A의 이식을 못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어떤 여기다가 또 퍼즐 값을 넣어주면 뭔가 개발자가 A에다가 이식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깨지잖아요. 이런 데를 넣어주면 이번에는 A를 따라가야겠다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티저 A는 10 여기 만나면 여기는 의존성이 없이 얘 혼자 딱 유일한 값이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바꾸면 이제 개발자의 의도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API 아리먼트마다 다 랜덤 바꿔줬으면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영향을 미치는 상수만 바꿔주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값들은 랜덤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필 그 값이 말룩 같은 데 들어가요. 메모록에 들어가면 너무 큰 값이 들어가면 갑자기 아웃 오브 메모리 뭐 이런 보호가 나겠죠. 그런 거가 나면은 어쨌든 그걸로 만들어진 퍼즐을 돌리다가 보호가 나면 우리는 그걸 보호라고 믿어야 되는데 알고 봤던 얘기 너무 큰 값이 들어가서 아웃 오브 메모리 나왔어. 그럼 폴스 타지. 퍼즐 라이브러리에 하는 폴스 타지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퍼징의 최고의 문제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랜덤 넣어서는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건 조심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파라미터들이 리턴 값을 저장할 목적의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읽을 목적이 아니라 저장하고 싶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꺼져날 필요가 없죠. 읽지 않아도 일단 랜덤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식별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대상이 되더라도 안 해야겠다. 그다음 두 번째 룹 종류 조건으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큰 값이 들어가면 이게 룹이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퍼즐 돌리다가 갑자기 멈춰버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터레이션, 퍼즐은 이터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터레이션이 되게 빨라야 돼요. 퍼즐 기본적으로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 풀려고 막 강도 높은 스태틱 아나리시스를 하고 막 그래요. 막 욕심이 생기니까 더 내가 저쪽 분석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은 아까 말했지만 자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막 하다 보면은 일단 빠른 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보다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카운트 같은 걸로 느려지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메모리 얼룩하는데 메이어에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큰 값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파일 패스, 파일 경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퍼즐하면 파일 경로를 퍼즐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그 파일을 경로를 받아서 뭔가 읽어드린 다음에 그 내용을 파싱하고 뭐 이런 동작을 할 텐데 그럴 거라면 파일 경로가 아니라 파일의 내용에 랜덤값을 써놓고 그 파일의 경로를 그냥 부정적으로 주는 게 낫죠.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레이 랜서라고 해서 그 이제 C++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스트링 카피의 경우에는 사실은 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는 끝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바이트를 받을 때는 보통 함께 사이즈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알기먼트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랜덤으로 길이 10짜리 버퍼를 만들었는데 또
여기다가는 랜덤으로 30을 넣었다. 그거 나겠죠. 근데 이거는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파악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랜덤으로 20길이의 화이트 보크를 만들면 20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5가지의 이제 프로퍼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의한 어떤 저희가 만든 게 그 LLVM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LLVM의 일정 인스트럭션들의 패턴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매개분석도 쭉 쫓아가면서 이 사용법 중에 그 패턴에 맞는 게 있는지를 보고 맞으면은 이 매개변수는 불카운트 프로퍼티가 있어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합친 게 우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툴인데 처음에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들은 보통 이제 유닛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기 마련이거든요. 칩 테스트 이런 거를 쓸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는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그 패턴 기반으로 쉽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하나의 퍼저가 되는 거예요. 바꾸면.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바꿀 건데, 일단 첫 번째 과정이 그 과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봤더니 이런 API가 쓰이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아내면 API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다 적어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의 각 API의 매개 변수마다 다 따라 올라가요.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뭐야? 그럼 상수를 각식별이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수를 바꾸면 되는데 이 상수는 어디 쓰이니까 이런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고 이런 프로퍼티에 따라서 값이 너무 크지 않게 좀 마스킹을 해준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코드를 만드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브라우저 코드를 만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뮤테이셔널 베이스드 퍼징 랜덤으로 하는 애들도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시드를 주고 거기서 일부 조작을 가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퍼징을 할 때 시드를 주라는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mp3 파일 mp3 플레이어를 내가 퍼징하고 싶으면 시드로 mp3 파일 올바른 mp3 파일 하나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매직 바이트를 벌써 뚫고 시작할 거잖아요. 매직 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은데 저희가 다행히도 저희가 바꾸는 부분들이 다 상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추리면은 시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상수니까 여기 5가 있었네. 그러면 5가 10이야. 10이 10이야. 어떤 문자에서 문자의 10이야. 해가지고 이 시드를 가지고 하면은 최소한 유닛 테스트의 커버리지는 보장을 할 수가 있죠. 시드를 뽑아내는 것까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은 총 55개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했고 25개가 이제 깃허브에서 모스트 스타스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중에 C++ 프로그램 중에서 뭔가 빌드가 좀 쉬운 애들을 위주로 뽑아가지고 이제 했었고 30개는 이제 오픈소스긴 한데 타이젠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걸로 퍼즐 드라이버는 테스트 케이스별로 하나씩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한 5천 몇 개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돌렸을 때 이제 123개의 버그를 찾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다 제보를 한 상태입니다. 라지 스케일이거든요. 이게 퍼즐젠이 아마 7개가 이렇게 했을 건데 55개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실험이 뭐가 잘못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폴스파스가 나오니까 확인하고 이런 폴스파스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근데 라지 스케일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게 또 튀어나오고 새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런 건 잘못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라지 스케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비교 실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리뷰탈 할 때 리뷰어들이 비교 실험 이런 비슷한 소리들을 다 비교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웠고 다른 애들은 수동으로 개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수동으로 개입한 거를 어떻게 비교를 했었지 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퍼즐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이긴 한데
컴파일이 안 돼가지고 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우측에 포즈젠의 그 철학에 맞춰서 내가 붙인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데려가려고 노력한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해갖고 리뷰어들을 선택시키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선택한 거는 아까 OSS 퍼즈에는 개발자들이 작성한 퍼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뭔가 심도 있게 퍼즐을 만들었을 텐데 그거랑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게 무슨 어느 정도 이제 그 비교를 해보자.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는 뭐 워낙 많은 API를 저희는 테스트할 거잖아요.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API 숫자도 많고 뭐 당연히 커버리지도 못하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이슨넷이나 아니면 오픈H64는 훨씬 더 많은 API를 커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리가 낮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좀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는 API들이 사실은 막 로깅이라든지 되게 커버리지가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API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OSS 퍼즐은 하나의 시퀀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할 거고 우리는 한 뭐 10개, 20개 뽑아냈을 거잖아요. 이거 공정하게 하려면 얘는 하나의 시퀀스에 대해서 한 시간 우리는 뭐 쪼개서 해야 되겠죠. 20개면 뭐 10개면 뭐 6분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별로 커버리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9개한테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한테 리소스를 집중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커버리지가 미래됩니다. 저희가 이게 뭔가 하고 나서 무슨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이 만들어진 퍼즐들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리뷰어들의 날카로운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만든 퍼즐 중에서 OSS 퍼즐의 개발자들이 만든 퍼즐 코드랑 거의 유사한 API 시퀀스를 갖는 퍼즐 드라이버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 한 2, 30씩 만들었어요. 그 중에 찾아서 돌려봤더니 어쨌든 뭐 커버리지가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아까 보면은 포션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았을 때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링 문제가 맞다. 여전히 우리가 만든 UT를 통해서 만든 게 개발자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든 거를 거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뭐 그거보다 압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결론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UT가 커버리지가 UT만 돌려서 80%인 거예요. 커버리지가. 그런데 우리가 UT를 가지고 퍼즐 드라이브를 만들면 일단 그냥 UT처럼만 돌려도 80%잖아요. 그러면은 커버리지가 높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상하다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막 이렇게 같이 두 개의 퍼즐가 0%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애는 뭐 1시간 안에 20% 났을 거고 이건 40% 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빨리 자체니까. 근데 니네들은 시작부터 그냥 높은 커버리지로 시작했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리뷰가 있어가지고 뭐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퍼징을 통해서 우리가 유닛 테스트보다 더 많은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가 80% 했지만 이제 퍼징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개발자가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을 더 탐색하면서 여기서부터 더 몇 배 더 많이 커버했다 이렇게 써있는 건데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AOM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이제 UT의 어떤 정해진 입력이 아니라 랜덤 값을 넣어서 실제로 버그를 찾았는데 그 버그가 언제 들어갔는지 봤더니 3년 전에 들어간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어간 버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UT를 바꿔서 퍼즐을 만드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료로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닛 테스트를 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저자들끼리 굉장히 디스커션이 많이 일어난 주제 중 하나인데 UT에는 assert라는 뭐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sum이 더하기니까 sum 3, 5 하면 8이잖아요. 그러면 sum 3, 5를 하고 8이 맞는지를 검사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거를 이 조건을 꼭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디스커션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유지하면 결국에 우리는 그러니까 썸에 4개 변수 들어가는 3호 대신에 랜덤 값을 넣었을 때 이걸 통과하려면 어쨌든 더해서 8인 애들만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과를 해야만 이제 밑에 있는 어떤 API 시퀀스가 테스트 될 텐데 너무 제약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원래는 무조건 유지한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것이 뭔가 진짜 검증을 위한 건지 아니면 개발자의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쨌든 그 조건을 넣어서 밑에 코드를 썼다면 뭔가 이게 그 2개의 변수의 썸을 넣어서 8이 된 상황을 가정하고 썼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면 그런 위험이 있다. 하도 대결을 펼치다가 실험을 해봤죠. 어떻게 좋을까 해봤는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케바케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이거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논문에 쓸 때도 케바케다. 그리고 뭐 이런 너가 보고 결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적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뭐 지배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방법이 아니어서 좀 논문 쓸 때도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생각보다 리뷰어들이 재밌어갖고 되겠어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재밌어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일단은 그 API,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API가 이런 용어가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퍼블릭 API가 있고, 예를 들면 프라이빗 API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API를 보면 자기들 개발할 때 편하게 만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블릭 API는 이제 진짜 이 라이브러리를 쓴 사용자들한테 도큐멘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API인데 테스트 케이스는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테스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부 용도는 4개 변수로 전달된 밸류들을 그렇게 밸리데이트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 롤체크 안 했어 라고 해서 제보를 하면은 이거는 우리끼리 쓰는 거고 원래 롤체크 안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리 같은 품질 있잖아요. 프리에 롤체크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롤체크 하면은 얼마나 느려지겠어요. 그 로직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퍼즐 중에서 버그들이 나와서 제보를 했는데 리젝이 되는 상황 중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UT는 보통 정해진 입력에 대해서 정해진 출력이 나오는지를 검사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에 에러 핸들링 로직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두 번째에 그 PKT가 리턴이 되는데 이 PKT가 널일 수가 있어요. 입력값이 이상하면 내가 널이 리턴이 되는데 유닛 테스트에서는 입력값이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널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코드를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랜덤으로 넣어버리면 중간에 PKT가 널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하면 널 디레퍼런스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널 디레퍼런스지만 우리가 퍼즐 돌리고 난 뒤에 다 거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런 게 이걸 뭐 테스트코드 고치가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한계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아까 버퍼와 버퍼의 길이, 그러니까 알규먼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것과 동일한데, 그 관계 말고 다른 관계 중에 하나가 포맷 스트링. 포맷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 퍼센트의 개수에 따라서 가변인자가 결정이 될 텐데, 랜덤으로 만약에 저 문자열을 터치를 하면은 퍼센트 3개를 막 때려 넣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뒤에 가변인자가 하나니까 당연히 이상한 스트링을 건드릴 거죠, 저 함수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퍼즐 드라이버를 잘못 만든 거죠. 퍼즐 드라이버를 잘못 만들었기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방법의 리미테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 버그를 제보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퍼즐 드라이버 자체를 제안해서 이제 아까 OSS 퍼즐 같은데 이제 등록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SS 퍼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퍼즐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퍼즐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OSS 퍼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SS 퍼즐 자체를 제안해서
저도 이제 그 석사과정을 여기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딱 시간이랑 그걸 보니까 그 당시에 세미나라는 어떤 약간 패스케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줄 알았는데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 외우고 익숙한 거라고 했습니다. 왜 상수관만 일단은 그 다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일단 있을 수 있을지를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상수값은 이제 어떤 디피니션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가 상수항밖에 없다라고 봐가지고 UT에서 이제 API를 많이 하려면 네. 인풋이 있어야 되는 네. 네. 그럼 요건이 무슨 건지 아시죠? 보통 인풋들이 그러니까 UT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인풋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수항들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상수항들을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발자가 의도한 능력이다. 저도 UT를 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네. 얼마나 많이 만약에 지원한다서 교육생 게다 있었던 네, 맞습니다. UT는 아까 이제 오픈소스, 유명 오픈소스들은 사실은 거의 다 70%? 네, 70%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런 걸 해가지고 회사 내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걸 목표하는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저희 회사 내에서는 그게 약간 프로세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이렇게 임원분들이 정말 깎여요. 무조건 해야 돼요. UT 제작자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도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솔직히 이제 실험에서는 저희가 대상을 한 것 중에 너무 대충 짠 것들은 대상 제외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G테스트 같이 이렇게 잘 알려진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웬만하면은 그 의도에 맞게 잘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메인 함수 만들어가지고 함수 불러보고 이런 코드들이 자기 맘대로 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배제를 했죠. 왜냐면은 그 G테스트 같은 걸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짠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짜기 때문에 그걸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외를 했었어요. 한 말씀만 주시면 LM의 마련을 컴파일 하고서 다시 소스 코드 네, 컴파일을 할 때 이제 IR 코드를 만들고 일단은 그 이제 아까 분석을 할 때 루트 디피니션 분석은 백프로파게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엄밀히 말하면 그 유즈 백프 체인을 따라가는 거고 유즈를 한 게 디피니션이 되고 그 이 디피니션을 사용하는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규먼트에 대한 프로퍼티 분석은 이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로 내려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데프니스 체인을 따라가면서 어떤 인스트럭션 패턴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하는 건데 이거를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LLVM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구현 자체를 LLVM에 의존을 해서 코드를 만들었고요. 삼성 리서치에 대해서 그거 하면서 어떤 이유도 있고 일단 여기 나오기 전에 채용 관련한 질문은 어떤 메일로 받아. 왜냐면 이게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그거는 못 말할 것 같고 네, 대신에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느냐, 삼성 리서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 토픽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안을 다 하고 원래는 시큐리티 팀이었다가 작년인가 이번 연도인가 아마 이번 연도에 이제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이 되면서 이제 프라이버시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축은 프라이버시 하는 팀이고 네, 보안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버시 하는 팀이 아니라서 프라이버시는 이제 잘 모르고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오면은 보완하는 쪽의 큰 기조는 레드팀, 블루팀. 레드팀은 공격, 블루팀은 방어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쪽이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CQOS, CQOS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뭐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약간 크리에이션 컴퓨팅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거긴 아니어서. 그다음에 제가 있는 데가 이제 레드팀, 어슈런스 랩. 그래서 레드팀인데 레드팀에서는 실제로 해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제품들 출시될 때쯤에 의뢰 받아가지고 실제로 해킹을 해요. 약간 진짜 블랙박스 해킹을 해서 뭐 결과 주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SSTF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거기 이제 해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해킹 문제 풀어내는 뭐 그런 것들도 행사를 해요. 그런 문제 출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해커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하는 건데 항상 그런 챌린지를 갖거든요. 뭐냐면은 일관성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해킹을 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다 비슷한 수준의 검증이 된 거냐, 라는 챌린지를 항상 받고, 그다음에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블 하진 않거든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자동 안 되냐 이런 식의 챌린지를 당연히 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쭉 해보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좀 실제로 서비스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정도로 일단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도입부에서 네? 처음에 도입부에서 라이브러리가 이제 커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어쨌든 실제 코드 내에 그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유닛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원래 코드로 돌아도 그 라이브러리를 동작하는 부분이 탐색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자체는 어쨌든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그 자체로 그냥 발표가 되고,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애들은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일 텐데,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그 갖다 쓰는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했다면 거기에는 라이브러리 사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퍼징을 하면 당연히 커버가 될 텐데, 우리가 맞닥뜨린 레포지토리는 그야말로 라이브러리만 배포되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은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서 구현된 라이브러리 안에 자기들 그 라이브러리 기능 테스트하는 부분을 하고 싶어서. 네. 라이브러리 안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게 라이브러리로 배포가 되지만 유닛 테스트도 라이브러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 레포지토리에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자체로 실행 안 되는데 유닛 테스트를 누르면 라이브러리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활용한 거죠. 라이브러리 자체는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유닛 테스트는 실행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해야겠다. 버즈에서 인풋 넣어주실 때 네. 이거는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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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러니까 패턴을 보는 것은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 API의 매개 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싶어서 패턴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분석 기법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복잡한데, 심플하고 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LLVM 같은 걸 쓰면은 이 파라미터를 쓰는 애들을 다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갖다 쓰고 있는 인스트럭션을 다 추출할 수 있는데, 그 인스트럭션을 보고 이 인스트럭션이 예를 들면 루트에게 어떤 성의 컨디션으로 쓰이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걸 봐가지고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구현을 하는 거고, 그냥 그 정도. 근데 이제 그 패턴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할 때는 이야기가 복잡해지면서 사실은 안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까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없죠.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연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네.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어렵고요. 제가 그 20년도에 석사 졸업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당연히 저는 유닛 테스트를 써서 졸업을 했잖아요. 당연히 가자마자 유닛 테스트 써야 된다고 걸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P가 일단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해도 FP가 계속 나오니까 FP 나오면은 이게 FP 어떻게 나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P 나오면 진짜 안 되거든요. 퍼징에서는. 퍼징에 진짜 단점이 그거라서 FP 나오면 되게 끔찍해요. 그래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뭘 구현해야 되고 또 보고 구현해야 되고 이 과정이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22년도에 어색이 됐거든요. 23년도에 2년 정도. 네, 아시겠지만 이게 회사에서 하는 거라서 1년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1년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가 두 군데에 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저의 잡이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의 잡이 아니거든요. 딴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해야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의 그 뭐랄까 동아리 활동 강제 동아리 활동이랄까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안 가면 좀 힘듭니다. 네. 아까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네. 그걸 다 리페인트 정도 하시는 저도 거를 찾아서 네. 했을 때는 이게 사람이 하나씩 리페인트 확인을 다 네, 다 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제 휴리스틱 베이스 분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묶어가지고 했어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았어요. 너무 상상을 초월하고. 왜냐면은 이게 버가 나와도 퍼즐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거든요. 한 번 퍼지면 계속 버가 나오기 때문에 분류를 안 해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논문에 저자수가 있는데 네. 이쪽 분야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약간 회사 특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과제로 하다가 이제 괜찮겠다 싶은 연구를 하면은 뭐 1저자, 2저자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일했던 분들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업소드가 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들고해서 지금 여기까지 또 한번 만나볼게요.